사람 일이란 정말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건가 봅니다. 전 그냥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다 했다고만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친정 가까운 데로 이사 온 것도 엄마가 혼자 남으셨으니까 누군가는 곁에 있어야 하니까. 엄마는 고집이 셌고 누구의 손도 빌리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더 애썼죠. 도와달라고 말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장 장 받아들이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명절엔 친정 식구들 음식 다 도맡고 저도 직장 다니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 없었지만 엄마 일이라면 언제든 달려갔어요. 큰 오빠는 지방에 살았고 둘째 오빠는 사업한다고 바빴고 막내는 글쎄요. 엄마한테는 유독 막내가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였어요. 어릴 때부터 막내는 실수해도 귀엽다며 웃어 넘기셨고 사고 쳐도 늘 감싸셨죠. 그게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막내도 우리 형제니까 엄마만 행복하시면 된다고 참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엄마 연세가 80을 넘기셨고 저는 하루하루가 버거웠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유언장이 있다고? 그게 뭐라고? 막내가 조용히 꺼내 보여준 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본인의 전 재산을 막내 아들 이준호에게 상속한다. 눈을 의심했어요. 30년 동안 엄마를 곁에서 모신 저는 단 한 줄도 한 푼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오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막내가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공증까지 마친 정식 유언장이었고 변호사까지 대동해 떳떳하다며 서류를 내미는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슬펐고 억울했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왜?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왜 엄마는 제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모든 걸 막내에게 넘긴 걸까요? 그때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막내의 표정,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달간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몇 가지 수상한 정황들. 이건 단순한 편애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억울함 그냥 덮지 않겠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밝혀내겠다고요. 막내 이준호. 그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답답해졌어요. 어릴 땐 그렇게 천진난만하던 애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유언장 이후로 가족 모임도 깨졌습니다. 큰 오빠, 둘째 오빠 다들 충격을 받았죠. 하지만 어쩐지 그들도 조심스러워했어요. 막내와의 관계를 확실히 끊지도 저처럼 정면으로 나서지도 못했죠. 누나는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큰 오빠가 그렇게 말했을 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감정적으로? 이게 감정 문제로 보이냐고요? 전 재산을 막내한테
몰빵한 유언장이 나온 마당에 감정 따질 문제예요. 제가 왜 30년 동안 엄마 곁에서 헌신했는지 그 시간은 뭐였냐고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유언장이 작성된 날 엄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떼어봤죠. 아니나 다를까 그 무렵 엄마는 경도치매 진단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치매 초기라 해도 법적으로 유언 능력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라면 무효 주장도 가능하단 말이죠. 하지만 막내는 이미 모든 걸 꽉 쥐고 있었어요. 집도 땅도 은행 계좌도 정리할 수 있는 건 다 자기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 그런데 우연히 큰 오빠가 툭 내뱉은 말 한마디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막내가 엄마 돌아가시기 전 몇 달 간병인까지 썼다더라. 간병인? 그 말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엄마가 아프시단 얘기도 못 들었는데 막내 혼자서 간병인을? 급히 알아봤어요. 그 시기 요양보호사 등록 기록, 간병 업체 기록까지 뒤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를 발견했어요. 윤정희 58세 3개월 단기 방문 간병.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분이 뭘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연락처를 찾아 통화 시도했죠. 처음엔 경계하시더니 제 얘기를 듣고 천천히 말을 꺼내셨어요. 그 댁 막내 아들이 이상했어요. 어머님 혼자 두질 않더라고요. 어떤 날은 서류 같은 거 들고 와서 계속 설명하는 걸 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막내는 유언장을 유도한 겁니다. 그 뒤로 저는 법률 상담도 받고 가족회의도 다시 요구했습니다. 큰 오빠와 둘째 오빠를 따로 만나 병원 기록과 간병인 진술을 보여줬죠. 이게 그냥 우연으로 보여? 엄마가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결국 큰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그래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막내 혼자 꿀꺽 삼키려던 진실 드디어 꺼내질 순간이 온 겁니다.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그게 제가 엄마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돌이니까요. 며칠 뒤 막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는 막내는 한껏 여유로운 얼굴이었어요. 누나,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는 알겠는데 우리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이 상황에서 저런 태도가 나오는 게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참을 수 없었죠. 정확히 말하자. 엄마 유언장, 네가 계획적으로 만든 거 맞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막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누나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야. 근데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 공증도 받았고. 그 말에서 느껴졌어요. 막내는 자신 있다는 듯이 이 모든 걸 이미 끝난 싸움으로 보고 있었어요.
엄마, 경도치매 진단 받으셨던 거 알아? 유언장 작성 당일 병원 기록 확인했어. 그 순간 막내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태세를 바꾸더군요. 그건 별 상관없어. 치매 진단이 있다고 해서 유언 능력까지 부정되진 않아. 준비되어 있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아마도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했겠죠. 하지만 저도 빈손으로 온 건 아니었어요. 간병인 윤정희 씨 기억나? 그분 진술도 확보했어. 유언장 관련해서 네가 설득하는 모습 봤다고 하더라. 이번엔 막내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일어나더군요. 누나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 좋을 대로 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간 막내. 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억울함, 분노, 그리고 쓸쓸함.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말했어요. 치매 진단 기록, 간병인 진술,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의 압박 정황 충분히 다툴 여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덧붙이셨죠. 다만 막내 측에서도 반박 자료를 낼 테니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마세요. 싸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거. 하지만 30년의 시간이 제 억울함이 그리 간단히 덮일 문제는 아니잖아요. 며칠 후 막내 측에서 먼저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 및 명예훼손 대응 검토 중. 그걸 보고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이 더 들었죠. 이 싸움 제대로 걸었구나.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이건 제가 반드시 밝혀내야 할 진실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이 싸움의 끝에서 엄마를 향해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엄마, 나 진심이었다고. 소송이 시작되자 막내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형제들 단톡방에 갑자기 메시지를 올렸더군요. 누나가 엄마 명예에 먹칠하고 있어. 다 지나간 일을 들춰서 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들 셈이야. 그 말 한마디에 둘째 오빠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막내 말도 일리는 있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증거를 모았는데 다시 가족 안에서 외톨이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큰 오빠는 다행히 확고했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원칙 문제야. 진실은 밝혀야지. 그 한마디에 겨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막내 측에서 낸 서류에 제가 엄마에게 무리한 부탁을 자주 했고 감정적으로 휘둘렀다는 진술서가 첨부돼 있던 겁니다. 작성자는 이모였습니다. 엄마의 여동생. 조카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언니는 항상 힘들다고 하셨어. 이모의 그 말, 그 손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가 힘들다고 토로했던 날들, 그게 엄마 귀에 불만으로 들렸던 걸까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보였던 걸까? 엄마가 나를 그렇게 느끼셨던 걸까?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건 감정을 이용한 흔들기라는 걸. 저는 다시 간병인 윤정희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사모님, 저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막내 아들이 어머님 앞에 종이 들고 계속 설명하던 날. 어머님이 좀 피곤해 하시면서도 결국 서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증언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근데 그날 막내 아들이 의사 선생님을 따로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무슨 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막내가 의사를 직접 찾아갔다고요? 혹시 유 원장의 정신적 판단 능력 관련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 바로 그 병원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의료기록 담당 간호사에게 조심스레 물었죠. 혹시 그날 막내가 무슨 서류 가져와서 의사 선생님께 부탁한 적 있었나요? 간호사는 조용히 문서 창고로 가더니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내왔어요. 의사소견서, 피상속인의 정신 판단 능력 이상 없음. 작성자 김기영 원장. 그리고 그 서류 맨 아래 구석에 적힌 날짜. 유 원장 작성 하루 전. 그걸 보는 순간 모든 게 맞춰졌어요. 막내는 치밀하게 준비했던 겁니다. 간병인 앞에서 유도하고 의사에게 소견서를 받게 하고 유 원장을 공증까지. 그리고 이제 저를 향해 허위사실 유포자라고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니까요. 끝까지 갑니다. 누가 뭐래도. 이 싸움은 제가 살아온 30년의 진심에 대한 증명입니다. 의사 김기영 원장을 찾아간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 소견서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작성하신 건가요? 조심스레 묻자 원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글쎄요, 막내 아들이 와서 어머님이 유산 정리를 하실 거라고 판단 능력만 확인해 달라고 해서요. 그날 어머니랑 대화는 해보셨어요? 예. 간단한 인지 테스트 정도는 했습니다. 날짜나 이름, 장소 같은 거요. 혹시 그 결과를 따로 기록해 두신 건 없으신가요? 그는 서류 뭉치를 뒤지더니 낡은 파일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거기엔 어머니의 인지 테스트 결과가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장소 병원, 이름 김순애, 날짜 3월 15일오다. 선생님, 이 날짜가 유 원장 작성 하루 전입니다. 그런데 날짜를 틀리셨어요. 이건 판단 능력에 이상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김 원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머님이 조금 피곤하셨던 것 같아서 대충 넘어간 건데.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모든 게 너무 허술하게 넘어가고 있었단 사실이 억울해서. 선생님, 이 한 장의 서류로 제 30년이 사라질 뻔했어요. 김 원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진료기록, 정정 의견서라도 써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날 변호사에게 바로 자료를 넘기고 정식 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재판일, 막내와 같은 법정에 선 건 처음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당당했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재판은 치열했어요. 막내 측은 이모의 진술을 내세우며 제가 오히려 엄마를 힘들게 했다고 주장했죠. 그때 판사님이 저를 향해 물으셨어요. 당신은 왜 지금 이 소송을 하게 됐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어머니 곁을 지켜왔습니다. 누구에게 자랑한 적도 없고 대가를 바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배제된 유언장이었고 그마저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가득합니다. 이건 유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시간이 정당했는지를 증명받고 싶은 겁니다. 법정은 조용해졌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진실이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 걸음은 내디뎠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큰 오빠, 둘째 오빠, 막내까지 모두 모인 자리. 누나, 나도 이제 좀 혼란스러워. 둘째 오빠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막내야, 너 정말 엄마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갔던 거니? 막내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만 깜빡일 뿐이었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진실이 드디어 비집고 나올 틈을 찾고 있다는 확신. 이 싸움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판결일. 법정에 들어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증거, 그 무게가 어깨 위에 얹혀있던 순간이었죠. 막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위한 싸움이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판단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며 유언장이 작성된 과정에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유언장은 무효로 판결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억울했던 모든 시간들이 단숨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죠. 큰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넌 정말 잘했어. 막내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가족들 간 재산 분할 협의가 다시 열렸고 이번엔 큰 오빠와 둘째 오빠가 먼저 말했습니다. 누나, 우리가 미안했어. 이제는 네가 먼저 정하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저 엄마가 날 사랑하셨다는 걸 확인받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재산은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기로 했고 제 몫의 일부는 요양원 기부와 사회복지기금으로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엄마의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 엄마는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나 끝까지 해냈어요. 이제야 마음이 좀 놓여요. 그렇게 저는
30년의 억울함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도 침묵하면 잊힌다는 걸, 진심도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앞으로는 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제 목소리를 더 당당히 낼 겁니다. 그게 엄마에게 배운 마지막 인생 수업이었으니까요.